정부가 그동안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113개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 비축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 근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간 공급된 물량은 애초 약속했던 물량의 32%인 3만 6천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신세계다운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손톱 및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현재 인증제도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113개 제도를 뜯어 고쳐 늦어도 내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인증 규제를 없애고 융합 신산업과 바이오 헬스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우선 정부가 운영 중인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일일이 재검토한 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과 식품의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 인증과 탄소 성적 표지, 공간정보 품질 인증 등이 연내에 즉각 사라집니다. 그동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됐던 113개 인증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인증 비용은 매년 5,420억 원가량 절감되고 8,630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 6,2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 5,89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총 4조 2,1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서로 다른 회사의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 간 연동을 가능케 하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 제품을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부는 직장인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 일수나 수업 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 비축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향후 유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가격이 낮은 현물을 사서 선물로 판매하는 거래를 강화하고 미국 원유 저장 탱크의 비축 능력이 지난 4년간 20%나 늘어나면서 원유 비축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는 4억 8천만 배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로도 원유 재고는 30억 배럴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원유 재고가 불어나고 비축 능력이 증가해도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의 비축 능력은 현재 40%에 가까운 여유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향후 원유 잉여분에 대한 저장 공간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비축 능력이 부족하면 미국의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 근처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비축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원유 공급이 지속되면 새로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간 공고히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3강 체제가 올해 들어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미국과 함께 3강의 자리를 차지하던 일본의 순위가 5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대신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홍콩과 베트남이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총액은 215억 2,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나 줄었습니다. 중국이 1,145억 6,8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584억 4,6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현지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일본 경제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체 경쟁력이 최근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저가 항공사 최초로 증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 항공사의 성장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의 상장을 계기로 항공업계 전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저가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상장 최초가는 49,500원. 시가총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49,500원을 시초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83% 내린 48,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항공업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제주항공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배경은 제주항공의 가파른 성장세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3%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673% 급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신규 노선 개발과 기존 노선 증편 등 전략적인 노선 관리를 통해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동계에 저희가 베트남 다낭을 취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레저 노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이제 노선에 대한 집중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의 눈부신 성장세는 허리띠를 졸라맨 국내외 관광객들의 저비용 항공 이용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제쳤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저가 항공사들의 상장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현재 상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가 항공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 맏형격인 대한항공이 오늘 4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잉 항공기 32대를 구입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리저리 수성을 위한 저가 항공사 견제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자동차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관련 주식이나 지수와 연계된 펀드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상위 1위에서 4위를 자동차 관련 ETF가 싹쓸이했습니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자동차 ETF는 수익률이 무려 21.25%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이 0.66%인 것에 비춰볼 때 자동차 펀드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셈입니다. 자동차 펀드가 최근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들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선 덕입니다. 특히 폭스바겐 리콜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
원달러 상승에 따른 환율 효과 등에 더해 최근에는 10월 판매량 증가가 확인되고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임대주택 연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현 정부에서는 없애주겠다며 박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됐지만 2년간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 민간 주택 공급은 40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주택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3만 6천여 가구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급 계획의 32.7%로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건설임대 7만 가구, 국민임대 3만 8천 가구 등 총 11만 가구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3년 80만 9,569가구에서 2014년에는 84만 5,833가구로 3만 6,264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계획만 발표했지 실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8,975가구 뿐이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8,192가구, 전세임대주택은 783가구입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2%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가 고공행진 등 서민 주거 안정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주택이 공급 과잉 양상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성공한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생긴 출자 구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이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고 기존 출자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과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무선시장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 헬로비전 인수로 방송과 통신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방송과 알뜰폰 시장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로 걱정이 많아진 곳은 KT. KT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현재 829만 명으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합병에 성공하면 두 곳의 가입자 수는 총 587만 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숫자만 놓고 보면 편차는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의 케이블 TV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해 판매에 나서면 판이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 가입자를 뺏길까 불안해하는 건 LGU+도 마찬가지입니다. LGU+는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시장 변화에 대해 정부의 승인 절차도 남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넘고 나서야 이제 합병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합병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빠르다라고 저는 보고요. SK텔레콤은 그동안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을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년 10% 이상 가입자를 늘렸습니다. 지난 2012년 439만 명이었던 두 회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올해 3분기에는 499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예측대로 시장 선두로 올라서기 위해 무성 경쟁력을 앞세워 결합 판매를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상품을 키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입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무선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통신방송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신세계다운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이 면세사업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회장은 속초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에서 진행된 대졸 신입 1년차 연수 캠프에서 환영 인사를 통해 오직 신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메이징한 콘텐츠로 가득 찬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면세점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화점과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등 기존 유통 채널은 물론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개발 중인 복합 쇼핑몰과 면세 사업에서도 신세계다움을 심어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발언은 2차 시내 면세점 입찰 결과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내년 말 완공되는 서울 송파구 123층 롯데월드타워 70층 레지던스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물산 측은 신동빈 회장이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70층 레지던스 중 하나를 분양받는 방안을 실무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 집무실로 거론되는 70층에서 71층에는 고급 레지던스 3가구가 복층 구조로 들어설 예정인데 신 회장은 가장 큰 규모인 동북향 레지던스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은 롯데 월드타워 114층 프라이빗 오피스 공간을 집무실 겸 거처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독자 브랜드로 내세운 제네시스에 대해 외신들이 잇따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고급차 시장 진입을 향한 정몽구 회장의 수건도 풀어질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는 LG나 삼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중국 저가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수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익성 높은 고급차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현대차의 고급차 시장 진출을 보도하며 전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 루크 동커블케까지 영입했다며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국내에서 제네시스 첫 모델인 EQ900 출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6종의 고급차 라인업을 구축해 도요타의 렉서스, 폭스바겐의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과 경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1명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0시간이 넘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1.6배나 긴 셈입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것이 잠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잠을 잊은 직장인들을 위한 수면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수면 시간을 줄이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함이지만 수면 부족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나 그리고 의욕 저하 같은 것들은 쉽게 겪으시는 일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나 기억력, 학습력 저하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 능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고 싶어도 야근과 회식, 각종 모임이 많은 직장인들 입장에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면을 통한 피로 회복을 양적으로 채울 수 없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런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주무시지 못할 경우에는 질적으로 잘 잘 수 있도록 생활 환경, 수면 환경을 잘 구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는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와 침실의 어두운 정도, 온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베개는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침구류 중에 숙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더욱이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목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집중되는데 베개를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자도 목의 피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목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좋은 베개를 선택해야만 목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베개를 선택하실 때는 크게 높이, 그리고 소재, 모양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높이에 대한 부분은 목에 누구나 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C자형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이 오목 들어가 있는데요. 이 커브만큼 바닥에 누웠을 때 바닥부터 그 커브까지 사이에 그 빈 공간을 충분히 메꿔주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확인한 후에는 모양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기능에 따라 베개 모양도 다양해졌는데 신체 사이즈나 굴곡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누워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소재의 경우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파이프나 메밀 등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소재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두족 한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머리에 열이 모이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면 숙면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요 며칠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씻겨나가고 가뭄 해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모처럼 반가운 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